코로나 파티니까. 자,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98쪽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단원 자체는 챕터 17로서 주 비율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 다 폈습니까? 네. 원자는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죠. 그렇습니까? 원자 한 개 직접 본 적 있을까요? 아니. 거짓말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자 모델의 변천사, 결국에 과학적인 역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맨 처음 원자는 이래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돌턴인데요. 돌턴은 1801년에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하면서, 돌턴의 원자설은 첫 번째, 원자는 쪼개진다? 원자 이렇게 반절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화학 발품에서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고요. 소멸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원자가 만들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오버한다면 이런 원자가 결합해서 특정한 화합물을 만들어 이런 정도 수준까지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돌턴이 1801년에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돌턴이 딱딱한 돌덩어리라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가 있어라고 얘기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 있었던 몇몇 가지 경험을 지켰습니다. 돌턴이 1801년에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했는데요. 저 원자설 이게 이제 쌤 생각에는 화학의 첫 해지 않느냐. 즉 그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고 실험해 보니까 그래. 왜 그런지 모르고 뭐 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면 원자라는 것에 대한 뼈대를, 화학의 가장 기본 뼈대를 만드는 바로 돌턴 원자설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 알려졌던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라버제가 발표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을 시켜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서로 같애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지금 와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태웠으면 남아있는 재의 질량은 원래 나무의 질량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녹슬면은요, 원래의 철의 질량보다 녹슨 철의 질량은 좀 더 커요. 그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프로스톤이라는 게 있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을 시키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면은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서로 같은데요라는 경험 법칙이었습니다. 1779년 그 정도쯤에 발표된 거고요. 이후에 1799년에 프루스트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화합물을 만들 때 각 원자들의 특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3학년 내신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및 질량 보존 법칙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 2를 만들 때 구리 4g에 산소 1g으로 달라붙더라는 거죠. 구리 4g에 산소가 16g씩 달라붙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돌턴 원자설은 이 질량 보존과 일정성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안 쪼개지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져. 화학 발전에서 생성, 소멸 또는 변화되지 않거든. 그리고 특정한 결합 비로서 물질을 만들어, 화합물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성 법칙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돌턴이 원자설, 원자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어서 알겠지만은 원자설, 원자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원자설이라 하는 것은 좀 잘 안 맞아요.
원자 안 쪼개지는데 진짜 안 쪼개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해봤겠지만 원자라는 것을 쪼개면 뭘로 쪼개진다? 아니요. 원자 핵과 바깥쪽으로는 아니요. 전자로 쪼개집니다. 원자 핵도 쪼개면 뭘로 쪼개지나요?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양성자도 중성자도 또 쪼개면 이제 쿼크 단위까지 쪼개될 수 있는데요. 쿼크 단위까지 쪼개는 거는 이제 화학에서 별로 관심 없고 물리 쪽에서 관심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동위 원소라는 이런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어. 있죠. 동위 원소에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좀 질량이 다른 놈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질량수 2, 3, 5짜리하고 우라늄 질량수 2, 3, 8짜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핵분이라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이해됐습니까? 원자는 다른 원자를 안 변할까요? 아니, 변해요. 핵반을 통해서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원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전자하고 양전자 이것들이 만나갖고 소멸되기도 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전자와 양전자가 새로이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절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과의 가장 기본되는 것들을 돌턴이 원자설이 설명했기 때문에 화학의 원년, 즉 화학은 체계화된지 대략 한 220년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돌턴 원자설이었습니다. 돌턴 원자설 원자는 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몇몇 가지 실험이 나온대요. 대표적인 실험이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은 돌턴 원자설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못해요. 음극선은 어떤 실험입니까? 하면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 놈이었습니다. 근데요, 장애물 세우는 거 그리고 그림자도 생겨. 근데 반응기배가 돌아가. 일반적인 빛을 반응기배가 돌아갈까요? 아니요. 빛을 받는데 반응기배가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무리가 있죠. 근데 돌아가요. 결국에 음극선이 불러주는 것은 희미한 빛처럼 보이나 빛은 아니라는 거죠. 질량까지 입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전기장을 걸는데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요. 여러분들 전기장 걸어놓고 빛 휘어지면 빛이 휘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휘어지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특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마이너스 전을 띠는 입자, 질량 가진 입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턴 모델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면 이 돌턴 모델을 폐기하고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때 영국 왕립학회의 수장이 어떤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톰슨은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하가 콩콩 박힌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푸딩처럼 박힌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 이 전자는 게 움직여서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쪽에 있다 보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질량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응기배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게 있죠. 음극선 실험이 있었으면 동시대에 뭐도 있었을까요? 양수. 그렇죠. 양극선 실험도 있었어요. 다만 아직 좀 어렵겠지만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음극선은 딱 하나로 고정됐다면 양극선은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양극선의 전체는 모르다가 나중에 수소의 양극선이 양성자임을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까? 하면 전자의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실험을 통해서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어요. 핵은 안쪽에 원자는 안쪽인다 하다가 되겠습니까?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었습니다. 되나요? 과학에서 특히 뭐 과학자, 노과학자가 자기가 평생을 연구해온 결과를 부정되는 새로운 이론을 후학들이 발표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 말이 틀렸는데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오면 이씨 어디 젊은 놈의 새끼가 이럴까요? 새로운 오님 개전에 나도 알려주사. 예, 자기가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 알려줌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기본 소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타과목을 비하할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경제학자라든지 또는 문학자들은 고리타분한 고리타분한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옛 이론을 계속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월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사람들이 감성이 또 바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 30대 젊은 학자들이 내놓은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묵살하고 뭐 핍박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과학은 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겠습니다. 톰슨이 제시했던 러더파드는 우리 스승님 모델이 맞다는 걸, 즉 돌턴 모델이 틀렸고 톰슨 모델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실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알파 입자 상한 실험인데요. 돌턴 모델 안쪽에 지는 이런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돼 있으면 알파 입자를 쏘아봤을 때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다 튀겨나갈 거야. 그러나 우리 스승님 모델이 맞다면 100%다 통과할 거거든. 내가 보여줄게라고 자기 스승님 모델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실험 준비했습니다. 그만 떠들어. 근데 이걸 한 10,000개 중에 1개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큰 산량을 갖고 튕겨나간 알파 입자를 보았어요. 그 말은 돌턴 모델로도 설명될 수 없고 톰슨 모델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죠. 돌턴 모델이면 1개도 못 통과해야 되고 톰슨 모델은 100%다 통과해야 되는데 한 10,000개 중에 1개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큰 산량을 갖고 튕겨나가더라고요. 마치 대포알이 그물에 부딪혀서 튕겨나갔다는 네, 그물이요? 예, 그물. 대포알이 그물에 부딪혀서 튕겨. 예.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은 톰슨 모델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도는데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면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 있어야 얘기가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가 원자 핵과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큰 산량을 갖고 튕겨나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2차 산란 실험은 러더포드 모델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저거를 또 그 뒤집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한테 책에 있죠. 네. 자, 98페이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서 전자구름 모양 그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확률적으로 분포. 이게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니 저는 편하게 밥 먹고 살래요. 자, 원자 핵의 발견은 세컨드 두 번째로 발견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말입니다. 은근슬 실험 통해서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 1800년대 후반에서 얘기했고요. 1900년대 초반에 원자 핵을 발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이 있었습니다. 좀 그만 떠들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방금 얘기 뭐 했어? 돌팽 원자에서 화학의 원년을 생각한다 했잖아. 주기율표 얼마나 중요한 단어는 하는데 딴짓거리는 하고 있어. 열심히 들었는데요. 다 아는 거지. 네? 다 아는 거지, 그러면. 그렇진 아닐 걸요. 러드프가 원자 핵이 있는 이 모델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전자기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다. 이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기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속 운동이라고요?
가속 운동이 아닌 거는 정지거나 아니면 등속 직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운동을 때리면 이건 가속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이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요. 이때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잃거든요. 에너지를 잃으니까 안쪽으로 전자가 들어오죠. 또 역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또 더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에 원자핵과 전자가 부딪혀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하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야 일단 원자핵이 있는 건 맞아. 바깥의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는 역시 나중에 후학들이 밝혀줄 거야. 지금 나는 설명하지 못해도 나중에 후학들이 밝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원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핵이 있어. 근데 특정한 전자 껍질이 있어서 이 전자 껍질에서 볼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거든.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어라는 내용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어, 내 자신 모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러더퍼드 모델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즉 특정한 에너지만을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면 보어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전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전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기술,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래를 정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소에 대해서만 밝혀주었어요. 수소 이상에 대해서는 먼저 보는 2번 헬륨 이상에서 전자 2개 이상을 가지는 놈에 대해서는 보어가 설명한 게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보어 이상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현대 오비탈 모형으로서 전자가 이 정도 공간 범위에 있어 확률 함수로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확률 함수로 전자가 이 정도 공간 범위에 있다고. 그래서 수소 이외의 원자들에 대해서는 현대 오비탈 전자 그룹 모양으로 설명하게 되는 게 현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상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꼭 동그라미예요? 꼭 원형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대 오비탈 모양에서는 오비탈이 구형의 오비탈도 있고 아랫 모양 오비탈도 있고 별의별 모양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아, 근데 저 원자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과학성기관이 발달. 페이지 99쪽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돌토리 원자 써졌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문제 푸는 건 아직 안 하고요. 보충 결까지 다 읽어보세요. 제발 좀 보충 자료 좀 읽어봐라 했는데 읽어봐라. 보충 자료 안 읽다가 뭐 이게 뭐예요 하지 말고.
왜 그러니? 준기야 네? 하지 말라는 줄 알겠죠? 그래. 아 죄송해요. 습관이 됐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양성자를 불러줍니다. 기호를 쓰면 프로톤을 쓰고 있습니다. 중성자라고요, 뉴트론 쓰고 있고요. 전자라면 일렉트론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진짜의 질량과 진짜의 전하량은 M은 질량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Q는 전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질량과 전하의 실제 값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값만 필요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로 삼으면 중성자 1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봐야 이 정도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 핵에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정말 무시할 만합니다.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상대값으로.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어디 있다? 원자 핵에 모여 있다 하겠다고요. 그래서 전하량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1로 삼으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상대값입니다. 중성자는 꼴제로입니다. 아까 전기장에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 했잖아요. 그럼 양성자, 양극선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중성자는 전기장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기장 영향을 받지 않거든 하겠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분명히 다른 건 알아요. 근데 원자 핵을 구성할 이 양성자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양성자들이 플러스끼리 서로 뭉칠 수 있을까요? 플러스 뭐하다? 반발하겠죠. 전기력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력을 이기고 양성자를 붙잡아둘 뭔가의 입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양극선을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 양극선, 다시 말하면 양성자에 대한 발견은 더 이후에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양극선이 양성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원자를 구성할 때 양성자만으로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이 또는 원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개수 한 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중성을 띠는 어떤 입자를 찾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중성자에 대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이 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것은 전자에 대한 발견과 핵에 대한 발견. 전자의 발견, 음극선 시험과 핵의 발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에 대한 발견은 양극선 시험과 그리고 중성자에 대한 발견은 고에너지 입자를 원자에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찾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네요. 양성자가 의미하는 바는요, 얘네들은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양성자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 자연계에 산출되는 원자들 되겠습니다. 중성자는 아까 봤던 양성자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의 안정성, 아까 봤다시피 우라늄 235대시 235는 238보다 중성자 꼴랑 3개 적은데 쉽게 분해하는 안정성이 떨어진 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질량수와 다른 원자들에 대한 동위 원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이 중성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야말로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부여되는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에 따라서 전자를 몇 개 얻을지 잃을지 이런 게 결정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노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되겠습니까? 왼쪽 아래 쓰는 게 뭡니까 하네요. 왼쪽 아래 쓰는 것은 원자 번호입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아까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성원자라는 전자의 수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상 중성이란 말은 원자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자 항상 중성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그때는 원자라는 이름 대신 이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나트륨이라는 놈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다고요? 11개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전자 역시 몇 개 있을까요? 예, 전자 역시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쓰는 놈은 질량수라는 이름입니다. 원자의 대부분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합을 질량수 삼습니다. 비슷은 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자 양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합이니까 점수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자량은 아까 봤던 동위원소의 상대적인 비율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소 원자량은 1.008 됩니다. 1.008 정도면 1로 퉁쳐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탄소의 원자량 12.01인데요. 그냥 12로 퉁치겠습니다. 산소의 원자량은 15.999 됩니다. 16 정도 해볼 수 있겠죠. 나트륨은 22.998의 원자를 가집니다. 22.998 정도면 23으로 써볼만 하겠네요. 23이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합이 23개래요. 중성자 몇 개 있을까요? 12. 예, 12개. 이게 원자핵이에요. 나트륨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1개와 12개 그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끔 질량수 22짜리 나트륨이 없지 않긴 해요. 22짜리. 그러면 중성자 한 개 모자라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 전자 11개가 아무렇게나 움직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러드포드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보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n=1이라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어. 두 번째 n=2라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들어있거든. 나트륨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1개. 그래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n=3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1개 있어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전자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대해서 3주기 최악의 1개 있다 해서 1쪽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트륨이 안정해지려고 하면 아직 이런 것이 좀 어렵겠지만 18쪽과 같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면 이 전자 한 개를 잃는 게 나트륨이 안정해지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몇 개 얻었는지 잃었는지에 대한 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데요. 나트륨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잃으면 안쪽에 퍼펙한 8개의 전자를 가지는 다른 건 퍼펙에서 다른 건 결합 안 하는 18번 원자번호 10번 내용과 같은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옥텟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아직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계속 써봐야 됩니다. 준비야 뭐하냐? 네. 딴 거 할래? 자꾸. 니는 어디가 있었는데? 여기요. 그 왜 그거가 있어? 이쪽 봐야지.
충분히 아마 다 알아서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집중해라. 나트륨 1 플러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쓰는 것은 그런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예요. 즉 나트륨 1 플러스고 산소는 2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얘네들이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겠냐는 거예요. 1풀과 2마이너스라면 크로스에서 2대 1로 굳이 1을까지 표시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산화 나트륨을 하면 Na2O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두 개라도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화 이 나트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소가 2마이너스가 되는 게 전형적으로 그리고 나트륨 1 플러스인 게 전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전형원소를 얘기할 때는 굳이 2를 표시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온결합 문제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럼 전형원소가 아닌 놈들은요. 예, 전형원소에 대해서는 전화량을 표시를 해주는데 아직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 전자 껍질 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주기를 따집니다. 전자 껍질은 한 개 있다, 1주기, 2개 있다, 2주기, 3개 있으면 3주기 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최외곽 화학반에 참여한 전자들은 안쪽 전자 껍질 말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이거든요. 최외곽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정보는 몇 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족으로 나타납니다. 이 족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로. 족은 가족할 때 족입니다. 그룹, 패밀리를 뜻합니다. 가족끼리는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을 세로줄에 세워놓고요. 같은 전자껍질 수를 가진 놈을 가로줄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전자껍질과 같은 것을 주기로서 가로줄에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놈을 세로줄에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가 중요할 것 같아? 세로가 중요할 것 같아? 세로가 월등히 중요하죠. 그래서 좌우로 가로는 잘 몰라도 세로로 같은 쪽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자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에 따라서 최외곽 전자 한 개 있습니다 하면 1주기, 2개 있잖아 하면 2주기, 3개 있어야 3주기, 4개 있잖아 4주기. 현재로서는 7주기 원소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이미 다 밝혀졌고요. 이외에 새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들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는 바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에 따라서 한 개 있습니다 하면 1쪽 쓰겠습니다. 우리 1주기 1쪽은 원자번호 1번 수소 양성자 한 개 있는 겁니다. 2주기 1쪽이요 원자번호 3번 리튬 쓰고 있습니다. 이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온에 대해서 전하량들이 나트륨 1 플러스야, 마그네슘 2 플러스야, 염소는 1 마이너스야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이제 이 족을 안다는 것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왜 리튬 1 플러스가 되는지, 나트륨 1 플러스가 되는지, 칼슘 2 플러스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잘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3주기 쪽은 원자번 11번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4주기 쪽이요 19번 칼륨입니다. 1조 원소라는 것은 최외곽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이 한 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1조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의 양의 전하량을 띠는 이온이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2개 있잖아 하는 2족인데요. 원자수 번호 4번 베릴륨, 12번 마그네슘, 20번 칼슘 이런 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2풀만 되는지, 왜 1풀 또는 3 플러스는 안 되는지, 칼슘 역시 마찬가지죠. 최외곽 전자 2개, 원자가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전자만 쉽게 잃어버리겠다 하는 놈들이 바로 이족 원소입니다. 베릴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빼버렸습니다만 역시 베릴륨도 만약에 이온이 된다면 그렇게 2개의 전자 잃는 방향을 택할 것이겠습니다. 중간에서 3에서 12족 전이원소, 똥통원소들은 빼고요. 13족 원소라는 걸 준비하겠습니다. 13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는 놈들인데요. 대표적으로 5번 붕소, 13번 알루미늄, 그 밑에 갈륨이라는 게 더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한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 플러스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14조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4개 있겠죠. 원자가 6번 탄소, 14번 규소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 주기율표 이해가 잘 된 사람은 화학이 매우 쉽고요. 이 주기율표를 이해 못하고 못 외운다 하시는 분들은 화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화학의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오늘 수업하는 이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에요. 저 주기율표가 이런 걸로 못 되면 화학은 해먹기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영어 단어 외우라고 던져주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산출되는 92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주기표 92개 다 외워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면 수능 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20개를 못 외워가지고 비빌거리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과생들이 약 22만 명인데요. 그 중에 화학 2도 아니고 화학 2는 3,800명 응시했어요. 화학 1 응시한 학생들이 겨우 9만 명이에요.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3등급은 상위 11%예요. 3등급은 상위 11%예요. 10만 명이 응시했다면 11,000명만이 제대로 주기율표를 이해했다 보는 거예요. 그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저거 20개 못 외우고 비비그려요. 환장한 일이에요. 영어학원에서 영어 단어 외우라고 던져주는데 못해도 일주일에 뭐 100개에서 많게는 뭐 500개 이상 던져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영어 단어 외우라고 몇 개 던져줍니까? 계속 영어 단어 외우고 있잖아요. 일주일 주에 2번 하는데 주에 2번 하는데 몇 개 던져줍니까? 80개. 80개. 우리 영상은 그래도 좀 많네요. 야, 뭐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영어 단어만 주제 한 책 던져주고 외워라. 못 외우면 네 다리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요. 다른 시중에 뭐 영어 전문 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종합반 일반적인 그런 학원에 보면 일주일에 뭐 100개, 200개 던져주는 건 이거 아니에요. 다 외우고. 그거 못 외우면 이들이 영어 못하지 않고 다방이 나올 거예요. 화학골라 20개의 원소에 주기율표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최의 전자가 5개 있잖아. 15, 16, 17, 맨 마지막에 1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주기 원소입니다. 원자 전자가 5개 있다. 7번 질소. 6개 있으면 8번 산소. 7개 있으면 9번 플로리드. 맨 마지막에 최외곽에 전자가 8개 있잖아 라고 하면 10번 네온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전격전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2번 헬륨. 얘는 최외곽 전자 2개 있어서 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 전자수가 18쪽 빼고 다 똑같은데요. 18쪽은
최각이 이거 8개씩 있다면 이건 2개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5원자가 전자수 몇 개라고요? 0이에요. 네온은 최각의 전자수 몇 개가 한다고? 8개예요. 알겠습니까? 9번 프로그램입니다. 추정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7개. 최각 전자 몇 개? 7개. 알겠어요? 똑같이 합니다.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이렇습니다. 18번 아론까지.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에 대한 논문들을 다 제시해봤네요. 노트 하나 넣고 만들어 보십시오. 써라. 노트 놓고 이거 써라. 널찍하게 쓰세요. 좁게 쓰지 마요. 널찍하게 표 크게 하나 만들어요. 좁게 쓰지 마. 널찍하게 써라. 여기 아직 글쓸 거 많다.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요. 야, 주교표 책이 다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책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주교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다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3주 16종 누구야라고요? 누구예요? 네? 3주 16종 누구예요? 황. 원자번호 17번 누구예요? 염소. 황. 아니 17번. 염소죠. 아마 준기가 수업 시간에 그딴 짓 하는 것도 충분히 다 외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죠? 준기 다시 한번 딴 뵙겠습니다. 짓을 하진 않았어요. 2주 15조는 누구예요? 이중이 15주기. 3? 질소입니다. 아. 이게 몇 주기 몇 주기야 또는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 안 됐지만 오비탈 배치 이게 T 나와야 말하자마자 T 나와야 그게 주기표를 안다 하는 거야. 주기표 수열비에 분단해갖고 원자번 1번부터 순서대로 쭉 외우는 거. 나쁘지는 않으나
원자번호 1, 2, 3, 4, 5, 뭐 이 정도 안에서 내가 간단하지만은 10몇 번 부르면은 이거 세다가 늦어요. 아까 좀 전에 편집이한테 내가 원자 17번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주기가 먼저 염소라고 발표했습니다. 행여한테 물었지만 현집한테 물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물었을 때 원자 17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준기가 먼저 염소라고 발표하면 다른 사람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안 기다려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원자 17번 누구야? 얘는 염소하는데 좀 이렇게 서고 있는데 기다릴까요? 못 기다려요. 처음 한두 번은 저 새끼 뭐 문제 답하고 있네 뭐 그래 잘하네 하겠지만은 몇 번 이게 반복되면 남들 빨리 발표하는데 이게 세고 있는데 남들이 막 얘기를 해버리면 이 수업이 재미가 없어져요. 나만 그럴 거야. 나만 이거 때 3주 16등 누구야 이런 식으로 던져줬을 때 나만 안 기다릴까요? 학교 수업생들은 안 기다려줄까요? 학생 20명, 30명 모여있는 데서 기다릴까요? 그럴까요? 안 기다려요. 먼저